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지만 많은 장애인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수입을 늘릴 방법은 마땅치 않고 일부만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애인 42명이 일하는 서울의 장애인 재활센터입니다. 판촉물 포장과 지압봉을 조립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00만 원 정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157만 원에 3분의 2에도 못 미칩니다. 관공서 납품 일감이 줄어든 탓에 작년보다 오히려 2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또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이렇게 재활센터에서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은 전국에 8,600여 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주겠다고 신청한 사업장도 2008년 140여 개에서 10년 만에 650여 개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안 느는데 최저임금을 맞춰주려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으니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그런데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기업에서 보호 고용이. 정부는 202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에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수준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일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근로장려금을 늘리거나 고용보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못지않게 절실한 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차별이 없고 복지 혜택도 같은 장애인 일터에 김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4잔의 커피를 내리고 라떼아트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한 커피 업체가 연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입니다. 이 업체엔 266명의 장애인이 전국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승진에 차별이 없어 이 중 46명이 중간 관리자 이상 직급입니다.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경험도 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장에서 일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항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임직원들이 저렴하게 커피와 네일아트, 마사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도 이동 편의를 고려해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편리한 1층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직원 40여 명 모두 정규직. 자회사로 운영되지만 항공권 할인과 학자금 지원 등 복지는 본사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회사에 보면 월급이 조금 적은데 여기는 월급이 공평하게 주고 비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이 혜택이 똑같이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고용을 넘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동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동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문제를 놓고 한창 시끄러웠죠. 이에 정부가 노인을 활용한 실버 택배를 제안했는데 며칠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왜 택배 문제에 국민 세금을 쓰느냐고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논란이인 다산 신도시에 실버 택배를 제안했습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입니다. 즉, 택배 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실버 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실버 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세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버 택배 비용 전액을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실버 택배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다산 신도시 택배 논란. 결국 해법은 주민과 택배업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27%가량은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외식업 배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업체 이용 비중은 4.2%로 이들의 월 평균 지급 금액은 4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요즘은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40대 남녀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DMC 미디어의 40대 소비자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25%, 여성의 29%가 건강을 최대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에 이은 관심사는 40대 남성의 경우 재산 증식과 자녀 양육, 일과 노후 순이었고 40대 여성은 자녀 양육, 재산 증식, 노후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협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무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는데요. 조 전무는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협박 시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 2대도 확보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압수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자사광고 대행업체의 팀장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정식 수사로 전환해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서울 마포구의 해당 광고 대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인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회의의 참석자들 중 다수는 조 전무가 얼굴에 매실음료를 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회의실 복도의 CCTV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경찰은 조 전무와 출석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전무가 물을 얼굴에 뿌리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위기 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삼성자동차, 특검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삼성 역시 사과하고 약속을 내걸었는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얼마나 지켜졌는지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은 사과와 약속으로 위기를 번번이 넘겼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나 이건희 회장 초기만 하더라도 정권에 대한 사과나 헌납으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1990년대 이후 공개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1999년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때 당시 이건희 회장은 부산 시민과 협력업체에 사과하며 사재를 털어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받았고 삼성 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과 주식 추가 출연을 통해 빚을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행이 번번이 늦춰져 소송으로 번졌는데 2010년 우여곡절 끝에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10년 만에 겨우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6년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때 삼성은 8천억 원 헌납과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단절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내놨습니다. 반삼성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곧바로 구조조정본부를 전략실로 바꾸면서 규모를 줄였고 8천억 원으로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인 2008년 삼성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건희 회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차명계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유익한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와병이 되셔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명 전환 약속이 10년 동안 지켜지지 못한 것은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했고 3개월 뒤 실행했습니다. 삼성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도 이재용 부회장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서비스 하청 노동자들 이분들 문제 해결할 생각 없으세요? 함부로 약속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삼성 약속 중 남은 것은 실명 전환과 사회 환원. 이재용 부회장이 가족과 상의해 좋은 일에 다 쓰겠다는 말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공동 육아실에 입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 치킨까지 갖춘 임대주택, 일명 따복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은 건데 임대료도 저렴해 인기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내 주택가에 들어선 임대주택, 따뜻하고 복된이란 뜻의 따복하우스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들을 위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은 소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아주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 키친을 비롯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 개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에 헬스장과 공유 세탁실, 실내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습니다. 이웃과 단절된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서로 교류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겁니다. 작은 집이라는 어떤 단점이 안 보일 만큼 그런 공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하지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합니다. 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전액 지원되는 데다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거 문제로 인해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0,000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절반을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조기 퇴직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의 직업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멋진 히든잡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정적이면서도 자신에게 맞는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겐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학교 보안관입니다. 학교 보안관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배치한 전담 보안 인력으로 2011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든 일자리인데요. 이러한 학교 보안관 제도는 현재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학교 지킴이 등으로 불리는 비슷한 보안 인력이 교내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지역마다 명칭과 근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학교에 가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화면을 보니 바로 이분들이 학교 보안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서 1,187명의 학교 보안관이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학교 보안관이 국공립과 민간의 특수학교 30곳에도 지원하게 됨으로써 보안관의 일자리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 제도가 학생과 학부형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최근엔 학교 보안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전국 곳곳 학교 보안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전망이 밝은 직업입니다. 그럼 학교 보안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학교 보안관은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와 순찰 및 폭력에 관한 예방 활동을 하는데요. 등하교 지도를 하며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과 관련됐거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 등을 위한 선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학생들의 지킴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학교 보안관 한 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24시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한 학교에 2명의 학교 보안관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가 크고 안전이 취약한 서울 시내 64개 교회는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평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오전 근무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근무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요. 격주로 일하게 되는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대로 근무하는 건 다행이지만 학교 보안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이 체력이 필수 요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안관을 모집할 때는 철도나 경찰직에 지원할 때 필수적인 신체 구성, 근력, 근지구력, 또 순발력을 평가하는 국민체력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지원자의 경우 비만도 검사, 양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사이드 스텝, 스텝 검사 이렇게 7개 종목의 합산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학교 보안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요? 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지만 만 55세에서 만 70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성폭력 전과 등이 없어야 하는데요. 지원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취업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길 정도입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과 면접 후에 체력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서류 전형 우대 항목으로는 뽑고자 하는 초등학교와 같은 지역 거주자, 여성 인력, 보안 관련 업무 경험자, 청소년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격, 경력 등이 있습니다. 학교 보안관 중에 교사나 군인, 경찰이 많은데 이 같은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사나 군인, 경찰 출신이 아니어도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노하우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면접 때 열정을 보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면접은 학교장과 선생님 및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면접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노숙자 등이 운동장을 배회할 때 조치 상황은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미리 살펴보고 정문 및 후문의 위치와 구조, 학교 앞 위험 요소,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에 취약한지 등 특징을 미리 파악하면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이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월 기본급이 160만 원 내외이며 급식비 7만 3천 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수당이 지급되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급여는 학교와 재직기간의 관계가 없이 같지만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유급 휴가 일수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2018에서 2020년 사이에 만 70세가 넘는 학교 보안관 234명이 퇴직하게 되므로 앞으로 3년이 학교 보안관이 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보안관은 더없이 좋은 제2의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간의 골든타임 동안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보안관에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